이 이야기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제1장. 그 여자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있었어. 분명히 죽은 여자인데 그 눈이 날 따라왔어. 형사 박재현은 자정이 넘은 지하 취조실에서 담배를 삼킨다. 담뱃재는 수갑 자국 남은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는 기록지 위에 번진 핏자국처럼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영리 새벽 3시 논두렁 옆 좁은 길에 흰색 형광 테이프가 쳐지고 있었다.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벼가 바스락거렸다. 수풀이 무너진 곳에서 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두 눈은 뜬 채 하늘을 보고 있었고 입은 찢어지듯 벌어져 있었다. 국과수 요원은 조용히 말했다. 속옷이 머리에 씌워졌어요. 사후에 옷도 다시 입혔고요. 이건 노력이 들어간 범죄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박재현은 걸음을 멈췄다. 노력, 이상한 단어였다. 누군가를 죽이는데 왜 노력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는 곧 이해하게 된다. 그 살인범은 단지 죽이기 위해 죽인 게 아니었다. 죽음 자체를 의식처럼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6년 대한민국은 격변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은 흔들리고 있었고 거리엔 시위와 경찰의 곤봉이 난무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범죄 수사는 종이 문서와 직감에 의존했어요. CCTV는커녕 지문 채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성의 죽음은 그럴 수도 있는 일러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어요.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박재현은 사건을 덮으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는다. 치정에 의한 살해야. 덮하면 괜히 말 나와. 그러나 그는 수첩에 뭔가를 적는다. 논두길, 머리에 씌운 속옷, 손목 자국, 입 벌림, 자세 정리. 이건 처음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료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재현아, 괜히 네가 뒤집어 쓰지 마라. 이건 이상한 사건이야. 10월 20일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다. 비슷한 수법, 더 심한 훼손, 그리고 또다시. 박재현은 환청을 듣는다. 너 보고 있었잖아. 근데 왜 못 막았어? 그의 집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딸아이는 아빠 얼굴을 보면 울었고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의 세계는 점점 그 여자의 눈동자로 좁혀지고 있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다. 형광등 아래서 수사 파일을 펼치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란히 놓는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옷차림, 그리고 비 오는 날 혼자 걷다가 실종된 여자들. 무슨 이유가 있어? 이건 어떤 시퀀스야?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그때 경찰의 수사 방식은 매우 단순했어요. 동네 양아치 몇 명 잡아서 윽박지르면 자백받는 방식. 과학 수사는 극히 드물었고 범죄 심리학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죠. 대중도 연쇄 살인범이란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고 범죄는 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2명, 3명, 4명을 죽이고 있어도 그냥 운 나쁜 사람들이 겹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12월 세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박재현은 이미 잠을 자지 못한 지 9일째였다. 눈갠 실핏줄이 터져 있었고 기억은 끊겼다가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꿈을 꿨다. 논두렁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가온다. 입에서는 검은 실이 풀려나오고 그 실은 그의 목을 감는다. 왜 나였어? 그녀가 묻는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면 그도 몰랐으니까.
어디서부터 이 악몽이 시작된 건지를 제2장 11번 국도 그 비명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나는 확신해. 누군가 이 길 위에서 사라진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어. 박재현은 국도 옆 나뭇가지를 베어낸 자리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꼭 쥔 채 소리내지 못한 울음을 삼켰다. 1986년 12월 첫눈이 내리기 하루 전날 밤, 태안읍에서 오산으로 향하던 11번 국도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는 23의 여공이었다. 야근 후 막차를 놓쳐 걸어가던 중이었다고 했다. 하얀 패딩 점퍼에 남색 치마. 실종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찰은 가볍게 넘겼다. 또 가출이겠지. 젊은 애들은 다 그래. 하지만 박재현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이 누군가의 정교한 의식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국도 근처에는 아무런 CCTV도 가로등도 없었다. 도랑은 깊고 농일은 미끄러웠다.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을 숨기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장소였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0년대 후반, 국도는 지금처럼 번화하거나 감시되지 않았어요. 버스 시간표도 부정확했고 여성들이 퇴근 후 귀가하는 길은 대부분 불빛 없는 외길이었죠. 특히 여공, 식당 종업원, 공장 근무자처럼 사회적으로 조용한 사람들의 실종은 쉽게 무시됐어요. 신문엔 실리지도 않았고 실종 신고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여자 혼자 사라졌다고. 그건 그냥 가출이었어요. 12월 12일 수풀을 걷어낸 논두렁 아래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다. 몸은 얌전히 누워 있었고 패딩 점퍼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양쪽 손목엔 줄자국, 목엔 팬티가 감겨 있었고 입엔 자신의 스타킹이 물려 있었다. 경찰은 믿기 힘들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건 똑같아. 그 전과. 박재현은 침묵했다. 아니,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이건 그냥 모방범이 아니라 하나의 루틴이다. 범인은 자신의 기술을 완성해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재현은 오산에서 발견된 또 다른 실종 기록을 받는다. 형사님, 그 애도 같은 길이었어요. 걔도 그 길에서 사라졌어요. 3일 뒤 같은 국도에서 네 번째 시신이 발견됐다. 기온은 영하 3도였고 그녀의 발엔 맨발에 하이힐이 걸쳐져 있었다. 정확히는 신기게 놓여 있었다.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죽인 걸 정리하지? 형사 조원이 물었다.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공포로 잠식돼 있었다. 지금 그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6년 말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운동으로 소란스러웠어요. 국가는 정치의 불씨를 끄는 데 바빴고 지방 소도시의 연쇄 실종 사건 따위는 뉴스 5초도 못 갔죠. 그리고 경찰은 압박 수사를 통해 범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박재현은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이 사건은 단지 죽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악의 흔적을 인간의 껍질 속에서 추출해내는 작업이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꾼다. 국도 한가운데 눈이 내리고 그 길 위에 줄지어 선 여자들, 입을 꿰맨 채 고개를 젓고 있다. 아니야, 아니야, 넌 아니었어. 그리고 도로 끝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다. 검은 우비, 얼굴이 없다. 다만 눈만 있었다. 그 여자의 눈, 처음 죽은 그녀의 눈, 아직도
살아있다. 제3장 비닐 우비 7번째 그림자. 비 오는 날마다 그는 나타났고 항상 하나가 사라졌어요. 비명을 지르듯 말을 내뱉던 노파의 눈은 이미 반쯤 뒤집혀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곳, 낡은 버스 정류장. 붉게 지워진 안녕일이 표지판 아래 낡은 비닐 우비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다. 1987년 3월, 봄비가 시작되던 어느 밤,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이번엔 17살 여고생이었다. 친구들과 학원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우산이 없어서 먼저 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 사라진 뒤였다. 그 길은 벚나무가 줄지어 선 외진 골목. 그리고 그 골목 끝엔 오래된 정류장이 있었다. 우비 입은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는 목격담은 비 오는 다음 날 3명에게서 동시에 나왔다. 그 사람 우산도 없었고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너무 크고 새까매서 우비 속이 텅 비어 보였어요. 박재현은 손에 쥔 소녀의 학생증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이번엔 더 어린애야. 그는 현장을 둘러봤지만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발자국도 혈흔도 아무것도. 오직 축축한 땅 위에 우비자락 자국처럼 보이는 넓은 물자국만이 있었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어요. 육골 항쟁, 직선제 개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부패와 국민의 저항이 절정에 달했죠.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작고 조용한 죽음들은 여전히 가려졌어요. 특히 어린 여성 피해자의 실종은 가정 문제나 가출로 취급됐고 연쇄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도 익숙지 않았어요. 언론은 정치에 집중했고 지방경찰은 여전히 뺨치기 수사에 의존했죠. 며칠 뒤 정류장 근처 가을개서 비닐에 쌓인 시신이 발견된다. 얌전히 웅크린 자세, 입엔 우비 조각이 물려 있었다. 박재현은 처음으로 분노 대신 두려움을 느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연출이야. 나에게. 이건 나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놔둔 거야. 조사 기록을 뒤지던 중 그는 기이한 공통점을 발견한다. 비 오는 날, 혼자 걷는 여성, 우비, 입에 이물질, 가지런히 정리된 시신, 그리고 눈, 항상 눈을 뜬 채 발견되는 시신들. 그는 국과수에 문의한다. 눈을 뜬 채 죽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담당자는 대답했다. 보통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극심하면 죽을 때조차 눈이 다치지 않기도 하죠. 그날 밤 박재현은 또 꿈을 꾼다. 비가 오는 정류장, 우비 입은 남자가 뒷모습으로 서 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얼굴은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시신들의 눈이 겹쳐져 있었다. 왜 나를 보는 거야? 왜? 그는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에 흠뻑 젖는다. 책상 위엔 사진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피해자의 얼굴 위에 자신도 모르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를 알고 있다. 제4장 기억의 틈. 누구도 몰랐던 연결고리. 그 여자 본 적 있어요. 10년 전에 형사님이랑 같이요. 순간 박재현의 시간은 멈췄다. 그 말을 꺼낸 이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담임이었다. 그가 내민 오래된 단체 사진 속에서 20살 시절의 박재현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엔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다. 1987년 4월. 그토록 많은 자료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던 그날, 그는 우연히 피해자들의 출신지를 정리하던 중 충북 괴산이라는 낯익은 지명을 발견한다.
이게 다 괴산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는 한때 거기서 복무했었다. 정영 시절, 19의 봄, 그 시절 마을에서 잠시 머물렀던 소녀들. 그중 일부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공장과 변경에 배정되기도 했고 그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 시절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하지만 박재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그중 한 명과는 짧은 연애 비슷한 것도 했었다. 그 이름은 영선이었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0년대 초반, 군부대 근처 마을과 소녀들은 대부분 방치 상태였어요. 교육도 보호도 없었고 당시 정형 군인들과의 교류는 암묵적으로 허용되었죠. 심지어 일부 부대는 위문 봉사를 가장한 성착취성 만남도 존재했어요. 그 시절 가난한 여성들은 기록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워지는 게 당연했죠. 형사님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말했었어요. 그 남자 자꾸 찾아온다고. 피해자 여고생의 친구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점점 퍼즐이 되어 박재현의 정신을 조여왔다. 형사님을 그 언니가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는 아득해졌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자신이 쓴 조사 보고서가 마치 자신의 죄를 포장한 고백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괴산의 작은 여관에 묵는다. 그리고 오래된 공장 터를 찾아간다. 폐허가 된 그곳 녹슨 철문 사이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박재현은 걸음을 멈춘다. 뒤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바닥엔 진흙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 거꾸로 매달린 채 흐릿하게 그려진 이름 하나. 영선. 그는 그 이름을 10년 만에 다시 입에 담는다. 왜 나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린다. 비상호출. 또 한 명이 사라졌다는 연락. 이번엔 박재현의 후배 형사의 여동생이었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7년은 사회적 정의와 집단적 폭발이 공존하던 해였어요. 하지만 개인의 죄의식 혹은 작은 죄의 씨앗은 그 격변 속에서 숨어 자라나기 쉬웠죠.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정의를 외쳤지만 자신의 과거 앞에선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박재현은 그제야 깨닫는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과거의 죄, 소외된 존재들의 유령, 그리고 기억이 맺은 복수의 고리, 그리고 그 고리의 시작엔 자신이 있었다. 제 5장. 마지막 눈,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악몽. 형사님, 그 사람 지금도 저희 동네 돌아다녀요. 근데 저희 오빠 사진 보고 웃었어요. 울먹이며 말하던 소녀의 말은 박재현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1987년 6월 6일 항쟁의 열기로 서울이 들끓던 날, 경기 화성의 한 들판에서 4번째, 그리고 5번째 피해자의 유해가 동시에 발견된다. 두 시신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엔 낡은 정형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박재현은 흔들리는 손으로 그것을 짚는다. 그리고 자신의 군번과 일치하는 번호 표식을 확인한다. 이건 내 거야. 갑작스러운 어지럼. 기억이 터진다. 10년 전 비 오는 저녁, 어둠에 잠긴 공장 뒤편, 술에 취한 정형들 사이 누군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울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고 그 신발은 박재현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의 일부였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전환점이었어요. 하지만 지방의 작은 마을들은 여전히 폭력과 권력의 사각지대였고, 군경과 민간인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는 수많은 개인의 상처를 만들었죠. 특히 여성, 특히 어린 여성은 보호받지 못했어요. 폭력은 공권력이 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무관심, 침묵, 방관도 모두 폭력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박재현은 우비를 입은 남자를 정말로 본다. 정류장 가로등 아래 정지된 듯 서 있는 사람. 그는 걸어가며 속삭인다. 그게 너였어. 박재현은 속삭인다. 그 남자는 고개를 든다. 그리고 웃는다. 얼굴은 없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너무 늦었어. 다 끝난 후야. 그 순간 박재현은 스스로가 쓴 사건 보고서 속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 위에 자신이 쓴 수기로 줄을 그은 흔적을 떠올린다. 기억 못한다는 건 죄가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려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죄다. 며칠 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다. 뉴스는 6월 항쟁의 성과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름은 한 줄로도 나오지 않았다. 박재현은 사직서를 낸다. 그리고 홀로 남은 정류장을 찾는다. 그 자리에 선 그는 한 장의 쪽지를 놓고 간다. 나는 기억하겠다. 나는 늦었지만 끝까지 따라가겠다. 네가 만든 악몽은 내가 끝낸다. 에필로그. 1990년대 초 화성 인근의 작은 마을 정류장 앞에서 아이가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모르겠어. 늘 저기 있어. 비 오는 날마다. 아이는 다시 물었다. 근데 왜 우비를 입었어?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우비 안엔 아무도 없었으니까.